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 리더십 학교 제 27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강의로는 오늘이 17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에 관한 그런 책을 지금 17번째 17강까지 진행하였고, 리더십 학교는 총 27번이죠. 예. 그렇게 이제 1년 52주니까는 27번 했으니까 반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제2부 리더십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에 관하여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심리적인 요인과 또한 사회적인 영역, 두 가지 그러한 측면들이 정치적 리더십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첫 번째 우리가 작용하는 그런 요소로서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야심, 이 야심의 하나 심적인 어떤 동기의 부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야심에 관해서는 야심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외부적인 사회적 요인이죠.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회구조. 정치적 기회구조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쉽게 정치적 어떤 현장 가운데로 사람들이 편입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권력 체계 가운데로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사회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치적 기회구조와 관련돼서 먼저는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그런 예들을 살펴보고, 후반부로 가서는 바로 이런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그리고 정치적 기회 구조의 밑바탕이 되는 정치 교육의 그러한 모습들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 정치적 기회의 구조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정치적 야심의 중심지인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대한 개정선거법이 제1차와 제2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영국 의회에 대한 수문이 열리자 여성을 위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하원에 대한 접근 구조가 확고히 변하였는데, 대체로 자유당의 리더십 하에서 지방 선거 결사와 정당 간부회의가 구성되고 정당 업무가 전문화되고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입문 그러한 과정이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굉장히 넓어짐에 따라서 이제는 대규모 그러한 어떤 정당 그리고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사회적 원천은 사정없이 확대되고 그 과정은 지속되고 있는데, 19세기 말에 노동자 지역구들이 처음에는 자유당, 뒤에는 독자적인 정치 조직에서 대표권을 얻으면서 많은 순수한 노동자들과 그 아들들이 하원에 진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노동자의 그러한 계층에서 이제 의회로 진출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노동당이 자신의 역할을 전국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자 이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는 좌익적 중산 계급의 리더십 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당의 성격은 좌익적 중산 계급, 그러니까 좌파 쪽의 중산 계급의 어떤 리더십 이끄는 그러한 기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인벌린 시대의 버밍엄 시장과 같은 몇몇 지방의 공직들의 권력은 보잘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기업가, 노동조합원, 신문사 사주 같은 사람들은 정치 권력의 주요한 사다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의원직이 장관과 강요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긴 했지만 의원직 자체도 목표가 될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 이 하원 의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강요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고위 공직에 나아간 하나의 디딤돌,
하나의 어떤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의원직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의 추구해야 될 리더십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또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정치적 기획 구조에 있어서 극적 전환을 경험하였는데 일찍이 귀족들과 중상류층에 제한되었던 국가의 최고위직이 이제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으며 구직자가 프롤레타리아일수록 공식적인 자격은 더 높이 평가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시스템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었고 공산당 내에서 훨씬 대단한 기회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스탈린은 하위직에 10만 내지 15만 명의 비공식적인 당뇨들이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시대의 1930년대에는 맨 밑에 있는 그 계층으로 10만에서 15만까지의 비공식적인 어떤 당뇨들, 공산당 그 구성원들이 여기 10만에서 15만 정도가 이 하위직 공무원으로 그 체계를 이루었고 그들 위에 또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공장 감독관과 재판관과 주지사 등 한 5만 명의 당 지도자, 이 위에는 한 5만 명의 당 지도자가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회 구조가 급격히 좁아졌는데, 바우어 박사님과 인켈스 박사님 그리고 클럭 혼 박사님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배 엘리트가 아니라 최고 엘리트라고 지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또 상층 계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한 2,000명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어떤 지배의 엘리트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명 위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12명 정도, 위에 한 12명 정도의 최고 간부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 간부 회의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이 총서기, 그 다음에 측근 사람들이 있고, 이 밑에 총서기가 스탈리니스트라는 것이죠. 완전 어떤 피라미드의 그런 구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787년에는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이 국민정부가 확립되자 이것은 기회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처럼 두 개의 연방 입법기구가 만들어지고 상원과 하원이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강력한 집행부와 연방사법체계는 수많은 정치적 기회들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 의회 입법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원과 하원이 나눠지고 여기에 그 다음에 중간에 집행부하고 여기에 사법부가 있어서 이 거대한 하나의 조직 구조를 통해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아주 수많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생겨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 석의 의원직과 수많은 연방 판사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직과 강요 그리고 핵심적인 대통령 임명직은 정치가들의 야심에 초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치가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이게 정치가들의 야심의 초점이 바로 이쪽으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의 사다리는 현존하는 국가와 지방의 구조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 관직은 그 자체로도 목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연방 집행부와 의원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의 역할도 하였는데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헌법의 구성자들이 그런 식으로 계획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런 정치 구조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지방 정부가 있죠.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주의원이 있을 거고 아무튼 이런 그런 어떤 공직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연방의회로 이렇게 들어가고 집행부로 사법부로 이렇게 어떤 사법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를 이거를 미리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이 이것을 다 생각해낸 그런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밀턴이 뉴욕주 의회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은 연방헌법,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에서 의원직은 거의 야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정부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고생을 감내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정부는 너무 약한데도 새로운 정부는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며, 단지 주와 카운티에 수많은 공직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해밀턴이 뉴욕 주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연방 헌법 하에서 바로 이 의원직, 그러니까 뉴욕 주의회에서 말했다고 하니까 뉴욕 주의 어떤 주의원이겠죠. 이 의원직을 맡을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쇠가 빠지게 진짜 고생하고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사람들 만나고 이제 그렇게 정말 하면서도 또 온갖 그러한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중노동이라는 거죠. 이게 중노동. 굉장히 중노동인데 이걸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지방 정부에서 또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정말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정말 중요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맡아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 기회 구조를 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좀 기원하는 마음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민심을 반영하고 오랫동안 정치적인 어떤 실제의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던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돼서 올라가서 이제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또 이제 일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시의회, 그리고 군 행정위원, 군수, 그리고 다양한 사법직과 경찰직에 출마할 수가 있었는데, 언제나 교육적인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영국과는 달리 미국의 공직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접근이 가능해서 모든 저소득층과 다인종 요소를 여과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구조는 좁은 의미에서의 공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각각의 중요한 직위 주위에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정치적 하부 구조가 발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정치적 기회 구조,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리더십과 그 사람을 따르는 팔로우십,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직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가든지 바로 어떤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추종하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잘 이루어진 그러한 지도자는 또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직에 진출했든지 바로 그곳에서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부 구조는 공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거나, 행정부나 의원들이 행정부의 인사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때 구성되는데, 공직을 위한 캠페인이 정당 내에서 전개될 때 후보자들은 당 지도자들이나 대의원들 등으로부터 지지를 동원하려고 할 것이며, 또는 그 반대로 후보자는 당 체계를 통해 작동되거나 상황에 따라 그것을 우회하는 그 자신만의 개인적 조직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선거에 들어갈 때는 누군가 자신을 추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팔로우십,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리더십, 이러한 구성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바로 그러한 구조들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그 공직에서, 왜냐하면 자신 추종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힘을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결국은 나아가서 일도 더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당내 또는 후보자의 사적 조직에서 지위 자체가 존중되도록 기회의 하부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며 일단 첫 번째로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정치적 기회 구조를 연구하기 위하여 영국 의회와 러시아의 통치체계 및 미국의 정치 구조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권력 구조의 진입의 양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그 문이 넓어졌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노동당도 생기고 다양한 노동자 계층이 또 그 가운데 의회를 진출하기도 하는 그러한 권력 구조에 좀 이렇게 열려진 그런 권력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아주 피라미드적인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되어야지 일단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연방도 이렇게 거기서 또한 판사나 안 그러면 그런 중요한 관직들이 생겨나고, 그 위에 그것을 또 통제하는 그런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리더들, 그리고 그 위에 또 12명의 최고 어떤 간부회의, 그리고 위에는 국가 주석 스탈린이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완전한 피라미드의 그런 형태가, 공산주의 어떤 그런 형태 자체가 원래 그렇게 피라미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법에 따라서 헌법의 제정자들이 미국을 상권 분립해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입법도 이제 상하원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공직들이 생겨나도록 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권력 통제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미국의 그러한 정치 어떤 체계고, 그 가운데서 번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기회구조, 즉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어떠한가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누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이 있지만, 그리고 사법부 구성도 엄격한 공정 경쟁을 통해 구성되어져서 표면상 합리적으로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 실제적인 면에서 어떤 정치 진입의 장벽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한번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사법 시험이 있었고, 또 요즘 로스쿨 통해서 이제 로클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판사로 아니면 검사로 이렇게 해서 공직 진출하는 것이죠. 또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기초의원이나 안 그러면은 광역단체장 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생과 만나면서 그 가운데 정치를 배우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지역의 지역구를 잘 관리해야죠. 거기서 인지도를 얻으면은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의 그러한 어떤 이제 그러한 권한을 또 이양받아서 이제 전국적인 그런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고, 아니면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그런 공직에 진출하고, 그래 집행부를 이제 뭐 각 부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이런 식으로 좀 공정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형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과 좀 그런 구조들이 개방적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좀 약간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할 때 좀 그렇게 많이 어떤 민생을 경험하고, 또 이제 준비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필요들을 잘 아는 그런 기초의원이나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아온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맞는 게 아닌가, 특별한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없다면 그 지역을 맞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구, 아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를 또한 그걸 하나의 어떤 기대로 바꾸고, 그 기대를 이제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로 바꿔내는 것까지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거든. 그 지역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잘 닦아온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 기회 구도 중에 경영 루트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책이 참 굉장히, 이 번스 교수님도 이제 그 하버드 졸업하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워싱턴에 이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해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적 기회 구조가 작동하는지를 잘 아시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정치적 리더십 중에 정치적 기회 구조 중에 이 경영 루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위를 열망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공직 추구자들의 눈을 통해서 개폐의 장치를 보게 되면
메커니즘과 역동성을 일별할 수 있는데 직위는 거기에 존재하며 공직 보유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고 공직 추구자들은 전형적으로 투자자들처럼 행동하는데 정치권에서나 그 밖의 영역에서 어떤 선택권들이 포기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의 직위가 있는 거예요. 공직 직위. 그러면 이것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것을 미리 기득권으로 가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보다 높은 그런 공직에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바로 이러한 어떤 정치권에서 일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거의 정치인들은 그냥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365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입법 활동하고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그 다음에 끝나면 또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구 살피고 그리고 또 여러 포럼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냥 모임이 많으신 것이죠.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자기가 뭐 개인적인 삶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의 삶도 약간 희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친구들과의 그 만남 이런 것도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대가를 치르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존경받으시기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대상이 또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의 몰락을 완화시킬 어떤 쿠션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인기가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정치인이 됐는데 근데 이 인기가 사그라들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이제 없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게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게 쿠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쿠션.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이 쿠션으로 떨어지도록 뭔가 완충 장치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인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정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뭐 내 교수로서 명예직이잖아요. 굉장히 명예가 있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렇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쿠션 장치를 막 갖추는 게 이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도움이 된다. 왜냐면 마음에 안정감이 되니까. 좀 그리고 자기 어떤 소신에 따라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자연적이고 영원한 질서처럼 보일 것인데 개방과 폐쇄의 구조 그리고 공직 추구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은 대부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며 기회를 개선하는 능력은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회를 잘 생각하고 정치적 기회 구조라고 그랬죠. 이 기회를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 정치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야심인 것이죠.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데 이제 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이런 기회 구조를 가지면서 어떤 직위에 대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야심적인 것을 굳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했듯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어떤 것이 동기가 돼서 이렇게 야심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확한 평가보다는 오산이 더 많은데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보다 낙오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며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정치가는 모험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모험을 하게 될 것인데 예컨대 자신들에게 행사되거나 자신들 내에서 행사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선거전과 관직 보유 시의 불쾌한 측면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좀 이야기가 긴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렇게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모험을 걸고 물론 모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 모험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험은
하나의 성공적인 모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험을 해본 사람 떨어지더라도 아, 사람들이 뭘 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이 모험을 한 그 결과 자체가 하나의 성공적인 모험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정치가 지닌 투기적, 계산적, 거래적, 모험 추구적 성질은 개인주의적이고 사업가적인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개인주의적이거나 사업가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정치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정책 형성과 정치 리더십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윤리와 관행을 정치에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위의 배열과 야심가들의 계산이 지닌 성질로 인해 모든 기회구조 안에 경영 루트라는 하나의 하위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특정한 유형의 야심가들은 특정한 종류의 공직을 추구하리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며 많은 문화에서 야심가는 바닥에서 시작하여 위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며 어떤 공직자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공직들은 보다 높은 공직자들 지역구의 일부이거나 그것과 일치하는 지역구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경영 루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경영 루트.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직위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직위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직위들로 이제 가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직위를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이제 이쪽 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시 뛰어오르는 이러한 밑에서 위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더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명성이 있거나 덕망이 높은 어떤 정치가라 그러면은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위치로 가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얻는 것에서 하나의 루트가 하나의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경영 루트라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뚫는다는 것이죠. 경영 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 상원 의원에 출마한 주 하원 의원의 경우나 그러니까 주 하원 의원이 있으면 주 상원 의원에 출마하기 쉽겠죠.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한 주지사의 경우 그러니까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상원 의원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트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지역구들이 양도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또 간주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들이 서로 바뀌거나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선거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 기회의 상호 관계와 관련하여서 영국에서는 당선이 확실한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장관직과 내각의 멤버십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공직에서 장수할 것이고 미국에서는 주, 연방, 그리고 지방의 공직들이 많아짐에 따라 야심가는 현재의 공직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보다 높은 공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공직들을 따져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계산이 나쁜지 좋은지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영국 같은 경우에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 의석이 굉장히 이제는 앞으로 어떤 장관직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각에 있는 어떤 멤버십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직위가 많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직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보다가 여기도 자리가 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여기에 시의회 선거도 뭐 시장 선거도 있고 다양한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트라이를 해보면서 언제 내가 한 단계 뛰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모색해보는 어떤 이것을 계산을 한다.
계산을 계속 해본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임기의 주지사 그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임기 중반에 상원 의원이나 대통령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걸치니까 이 4년 자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중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상원 의원 선거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지사가 되면은 그렇게 겹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원 의원들은 임기 동안에 6년이니까 2년째나 4년째가 되면은 대통령을 또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되면은 2년이나 4년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상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뛰어넘는, 바로 여기서 상원 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상원 의원에서 대통령이 있으면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개선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은 대통령 후보 지명에 관심이 많은 상원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당선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가들은 승산 없는 선거에서 방어적인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몇몇 미국 상원 의원들은 하원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4년 임기의 하원 의원들이 임기 중간에 재선거에 출마하여 상원 의원들을 몰아내는 자유의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길게 이렇게 이 하원 의원의 자리를 길게 이렇게 가지다 보면 4년이 되면은 한 2년쯤 됐을 때 상원 의원 선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원들이 상원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견제 목적으로 이제 이게 4년이 되는 것을 위해서 반대했다는 것이죠. 다 자기 이속과 또 자기 자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공직구조 역시 정치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합 집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구가 겹치고 당의 지원과 투표자들 사이 연대가 비교적 강한 경우 공직 추구자들은 높은 상호 의존성과 단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뒤에는 그런 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려는 잠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향은 규율과 팀워크를 지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도 팀워크나 어떤 규율을 정하고 조직을 정해서 그래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한 팀을 꾸려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정치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정치가는 자신의 운수를 보다 성공적인 정치가들과 연결시키는데 이것을 편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정치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어떤 인지도가 높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인지도까지 함께 높이는 이런 편승 현상을 또한 생각한다, 개선한다,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다른 선거와 공직구조, 즉 서로 분리되어 있고 겹치지 않는 지역구에서는 임기 중에 공직을 추구하고 차지하려는 행위가 어떤 집단적이거나 협동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 추구자들은 그 자신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팀보다는 스스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원,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지난 정치 과정들 가운데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는 편승을 피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퇴색시키는 인기 없는 후보들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사람 합쳐가지고 뭐 이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동 유세하거나 안 그러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그런 모든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편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그것을 피하고 자기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권자나 아니면 자기 지지 세력 있잖아요. 그 세력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차피 그들만 있으면 선거에 승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인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공직 보유자들은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회 채널들을 조작하려고 하는데,
뉴 잉글랜드의 의회 지역구는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직인들은 공화당이 성공적으로 자기의 의석에 도전할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미 민주당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뻔하니까 공화당원들이 누가 오든지 자기 관심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주요한 위협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공격을 취하려는 야심적인 젊은 라이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정치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당에 있는 그러한 경쟁 후보보다 자기 당에 있는 이 젊은 그런 정치인들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제 정치는 새롭게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어떤 참신한 새로운 얼굴들을 원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위치 때문에 좀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또 머리를 써가지고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기회 채널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인물들이 왔을 때 그 가운데 약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 관계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원들은 잠재적인 반대자의 주의회 공직 출마를 고무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구 밖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에서는 의욕을 꺾는 그런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밖에서는 사람한테 굉장히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그리고 안에서는 그 사람 의욕을 탁 꺾어버리는 이러한 것도 정치 기술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구 안에서 미래의 반대자를 쓸데없이 강화시키지 않고 부상하는 정치가를 지역구 밖의 경쟁에서 강화시켜주는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당내에서 크니까는 지역구 내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 지역구 내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중앙정부의 공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지키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도 하나의 정치적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치적 압력을 안전한 채널로 틀어주는 소위 끓는 주전자 효과, 스팀 캐슬 이펙트를 활용한 수단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압력이 굉장히 왔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그 채널을 바꿔가지고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개방 구조 또는 폐쇄 구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트로츠키나 부하린 같은 정치가는 최정상에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전한 지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볼셰비키당과 권력체계는 면목적상으로는 집단적 리더십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집단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집단적 리더십 이 집단적 리더십이란 추종자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리더가 서로 임파워먼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커다란 집단으로 리더십을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레닌이 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중심 집단주의적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당 지도부의 몇몇이 이 전체 피라미드를 움직여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선거운동을 할 때 블랑제와 같은 정치가는 대단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나 그는 기존의 의회 체계 속에 확고한 발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스터 같은 정치가는 수많은 요직을 거쳤으나 매사추세츠주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져서 제거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권력으로부터 봉쇄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라틴 아메리카 장군들처럼 시스템 안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초법적이거나 혁명적인 기회들을 향해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정치가들 중에 미국의 정치가들 중에 웹스터 이런 사람들은 많은 그런 경력을 쌓았어요. 경력을 많이 쌓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 해당 주의 어떤 그러한 지지를 얻어야지 대통령이 되는데 그거를 중요한 그러한 지지들은 얻어내지 못했으므로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벗어나서 그래서 어떤
그 권력을,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뭐 이렇게 남아메리카 이 장군들처럼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무력으로 갖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은 그냥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 밖에서 일을 행하는 그런 초법적인 혁명적인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리더십은 개인적인 충동,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인 동기, 그리고 직업적인 재능, 성공의 어떤 기회 구조의 산물이며, 이러한 힘들, 이게 다시 하나의 힘들이시죠. 파워죠. 이러한 힘들은 신진 정치가를 만들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런 욕구는 신인 정치인으로 하여금 공직에 출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자기 연설하면 자신의 어떤 소신이나 입장을 밝혀 나가는 것들, 거기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을 보니까는 저런 것도 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존경에 대한 욕구가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럼 신인 정치가로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어떤 야심과 기회의 용광로에 점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야심, 존경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회를 타고, 그러니까 어떤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지방의회라도 아니면은 광역의회라도 이렇게, 광역의회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공직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선거에 이제 출마하는 이러한 기회들을 타서 그것이 함께 불을 붙여가지고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공직의 기회를 보면 선출직이나 임명직은 출세를 위한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쟁탈이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출하거나 임명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해 어떤 쟁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 충격이 무엇이든지 이 직위들은 본질적으로 야심가들의 목표로 삼는 타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들, 굉장히 고위 공무원들, 별정직 그런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출직, 임명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타깃이 되고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야심가들의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직위는 그 스스로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 충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직위들을 수여하고 보호하는 자들이 잠재적 리더를 선발하여 기존의 직위에 맞도록 훈련시키고 동기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라는 어떤 직위가, 하나의 직위가 있으면은 이 직위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어떤 잠재적 리더, 이 잠재적 리더들을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또한 하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직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잠재적 리더를 바로 그렇게 훈련시키도록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리더십 기회로 가장 분명한 사례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군주에 대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가서 이 리더십, 국가 통치자로서 서기 위해서 군주를 어떻게 교육시켰을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의 임무는 군주를 장래의 그의 소명에 알맞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안토니우스의 황제들, 과거 로마로 돌아가서 이 황제들은 로마 제국의 승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의 후계자들을 조심스럽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 세기 후에 에라스무스는 기독 군주의 교육이라는 그런 저서를 쓰게 되었는데, 에라스무스 잘 아시죠? 거기서 세습적인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 지닌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관해 정교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참다운 군주는 기독교적 철학자여야 한다라는 것. 굉장히 새롭죠. 과거에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였으니까는 기독교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사는 젊은 왕자에게 기독교적 원리들과 도덕적 가치를 훈육시켜야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에라스무스는 가장 평범하고 게다가 참으로 잘못된 평민들의 견해로부터 왕자의 마음을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정부에 관한 이론에 대해 충고하려고 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어떤 평민들의 어떤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정부의 이론을 가지고 충고해도 그 왕자를 결코 리더십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정부도 여론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며 모든 군주들은 장래의 직무에 맞게 교육되어야 아첨꾼들의 방향에 따르지 않도록 단속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려받은 왕자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그 난점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기독교 철학자로 그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두 번째 부분 비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야심가들의 어떤 다양한 방법과 술책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였으며 이것을 개방과 폐쇄라는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서술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양한 어떤 정치적 기법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뜨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역구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지역구의 어떤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어떤 뭐 밖에서 인센트를 주다가 안에서는 그냥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정치적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이 버스 교수님이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토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직 진출에 대해서 개방적 구조인가? 과연 우리가 공직에 나가는데 과연 개방적인 그런 구조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죠. 처음에 이제 고시라든가 아니면은 799 공무원을 통해서 가던가 아니면은 사법고시라든가 과거에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이제 사법부로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방의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그런 소용을 닦아서 이제 입법부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개방적인 그런 상태이며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라는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더라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그 안에 영원히 이제 그 안에서 그 체계 안에서 자리 잡았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폐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집합이나 그런 정부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 집단이 구성됐다 할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 또 새로운 그런 인물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또 새롭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계속 흡수하고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약간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현 공직 진출에 대한 시스템이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가지가 이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그냥 단순히 리더가 권력을 많이 가졌네.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가졌을까? 이런 어떤 몰가치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라 어떤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가 하는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처음에도 우리가 이 책을 배울 때도 이야기했듯이 도덕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덕적 리더십이 결국 가치를 추구하고 이 가치를 추구한 리더십이 결국은 이끄는 사람들을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또 좀 더 이제 가면은 윤리적 리더십 좀 발전하자면 윤리적 리더십이 되는 거죠. 도덕적 리더십이 하나의 어떤 행동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윤리적 리더십은 하나의 어떤 가치, 목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무튼 어찌됐든 이러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시스템상은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는가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그러한 공부나 아니면 많은 그러한 것들 통해서 어렵게 이제 공직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되는데 근데 이제 되고 나서도 사실 이제 그 가운데 정말 이거 어떤 윤리적, 도덕적 리더십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런 리더십으로 아니면 공직에 진출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준비된 이러한 중앙 어떤 권력을 가진 지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밑바탕부터 어떤 도덕 리더십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사실은 법과 제도로서 많이 이렇게 규율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엄벌을 처하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 그 개인 자체의 어떤 가치와 내면의 그러한 상태 자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어떤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이제 옆길로 셀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이런 윤리적 도덕적 리더십을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세 번째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리더십을 이루는 그런 교육의 과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리더십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이런 선진국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있었으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보면, 과연 또 우리 사회에서 또한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런 리더십을 또한 키워내고, 이런 리더십을 교육시키고 리더십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정치적 기회의 구조, 지적 기회의 구조. 그래서 이게 리더십, 학교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리더십 하우스, 리더십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리더십을 공부하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리더십을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또한 키워내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은 사회에서, 국가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정치학과나 이런 것들 대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무적인 어떤 리더십에 관한 이론이라던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한 가지는 일부 국한된 사람들의 한정되어서 받았던 그런 어떤 정치 교육이라든가 리더십 교육,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어떤 추종자죠. 팔로우.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 통치 어떤 권력 구조로 봐서는 팔로우, 추종자이고 유권자들인데, 그들이 이러한 안목들이 높아져서 바로 그때 보다 탁월한 그런 리더십, 탁월한 정치 환경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탁월하게 이제 선진국 가운데서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회적인 통합을 또한 이루어내고, 그런 사회적인 분쟁들이 있으면 갈등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서로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이러한 어떤 경쟁 구조 하에서 잘 해소해 나가며 하나로 묶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목표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많은 선진국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 대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에 관한 교육에 관한 문헌 중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방대한 분량이며, 관습을 지닌 사회라면 어느 사회나 권위를 행사하게 될 군주와 일반인들 모두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천년에 걸친 내 왕조의 치세 기간 동안에 유교주의적인 중국은 고도로 훈련된 문신들을 통해서 통치되었고, 유교 국가는 국가의 충원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연계되었으며, 정교한 시험 제도가 명문 귀족들의 능력과 교육에 알맞도록 제공되었으나, 그 제도를 확대시켜 재능 있는 평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기울여졌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상당한 직업적, 사회적 이동을 초래하면서 신분이 낮은 학자들도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 중국으로 돌아와서, 동양 문화로 돌아와서 이 유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등용하는데 그 중요한 기준이 이 유교 교육 받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시험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국가 내에서 중요한 공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마련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위에 있는 그런 학자들 또 이제 공직으로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과거 제도, 이 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또 우리나라에도 이어져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어떤 정치적 권력 구조를 따라서 이제 그 안에 편입되어 들어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영국으로 가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정치적 기회 구조에 있어서 중국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킨스에 따르면은 두 체계는 예절을 가르침으로써 도덕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에도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신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예절이라는 것을 잘 같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리더십으로 많이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에티켓을 통해 훌륭한 모습을 지닌 미학적인 호소력을 통해서 행동거지를 습득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는 예절과 고전적인 문화가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훈련보다도 리더십에 훨씬 더 훌륭한 신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윌킨스 박사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예절을 잘 지키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뭐 다른 것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리더십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반대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고, 두 체계는 토지 귀족의 봉사였으며,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그리고 많은 사립 기숙 학교들은 영국 정부의 관리 양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그들은 외무성과 외교적인 직위에 충원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귀족층 자제들과 혼합되었고 상류층의 말투와 옷, 예의범죄를 흉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계급 사회인 거죠. 귀족 계급 있잖아요.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작, 남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류 사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류 사회로 바로 이러한 어떤 옥스퍼드, 캠브리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기회 구조를 타고 그 상류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통로를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전반을 통해 재능 있는 노동계급 출신의 젊은이들에게는 실제로 보다 배타적인 영국 관료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고위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19세기 전반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많은 중산계급의 젊은이들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족층 사이에 효소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층에 있으면은 그 귀족층을 돕고 또한 그 귀족층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부풀게 하는, 효소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잖아요. 뭐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 있는 중산계급 젊은이들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이튼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쌓은 동료애와 경쟁의식은 분명히 중산계급보다는 귀족계급의 스타일과 가치를 우선토록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봤지, 이튼 스쿨 있잖아요. 이튼 스쿨.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게 어떤 귀족적인 어떤 리더십 모습을,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 이튼 스쿨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은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 문제가 격화되는 시대에 진입하였고, 공립학교에서는 과학 경시와 암기에 의한 역사 언어의 교습, 신사 스포츠의 신성화, 노동계급의 삶에 대해서는 무지 등 이 모든 것은 공직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였으나, 부상하는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 계급의 가치 중 일부인 고귀한 책임의식, 명예, 용기 등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과정이 이제 과학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신사 스포츠 있잖아요. 막
골프라든가 이런 거, 신사 스포츠, 승마 이런 것들 하고, 또 이제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암기 과목, 역사는 안 가면 언어, 라틴어 이런 것들 암기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영화도 예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대한 영화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튼 스쿨이 결국은 영국으로 이제 고위직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중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국에 대한 어떤 정치 구조에 대한 진입 구조, 그러니까 어떤 기회 구조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폐쇄적이었다. 하지만은 이때 같이 부상한 계급이 뭐냐면은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거예요. 신흥 상공 계급들. 부르주아 계급들이 중산층이 여기에 이튼 스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 신사 스포츠, 역사원 이런 것들 전혀 몰랐지만은 여기서 배운 게 뭐냐? 바로 거기서 고귀한 책임의식, 그리고 명예, 용기와 같은 그런 가치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책임의식이나 명예나 어떤 용기, 이러한 것들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길렀고 영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관직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좀 과학 시대에서 과학을 멀리했다는 것, 그런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지만 또 영국은 뉴턴 이런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과학적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말고 미국의 정치 리더십 훈련은 사실적인 노력보다는 경건한 규율에 특징되어지는데 분명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충원 채널로 기능하기에 미국 사립학교의 지적 전통은 너무 미숙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튼 스쿨 같은 이런 어떤 전통인 학교가 미국에는 없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리더십 양성 기관으로 보이는 어떤 사립학교는 자기 봤을 때는, 번스 교수님 봤을 때는 이런 학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퍼슨 잭슨의 신화가 대표하고 있는 평등의 기회에 대한 의식이 강력하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리고 상업과 전문직이 짓는 호소력이 너무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립학교가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기르는 그런 학교로서 기능하기에 방해하는, 그러니까 커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즈벨트나 케네디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권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상승 채널을 발견한 하딩, 트루만, 존슨 유 같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트루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엔 대학을 안 나온 거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최상위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개방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권의식보다는 여기 굉장히 어떤 귀족 중심, 상류계층 중심이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트루만처럼 이렇게 다른 그러한 이 채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채널도 있고, 상당히 이 채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 그런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게 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수많은 사립 명문 학교들은 공직에 들어가도록 권유하기는 해도 거의 어떤 정치적 훈련이나 준비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19세기 말에 어떤 학교가 있냐면 그로턴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로턴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로턴 고등학교에서는 뭘 했냐면 또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히라보하고 라틴어 이런 거를 가르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의 역사는 가르쳤으나 미국 역사는 또 안 가르치고, 그리고 소년들은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훈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리더십과 현재의 어떤 시대를 반영한 리더십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유럽에서 했던 그런 방식대로 자기 나라 역사 안 가르치고 유럽 역사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히랍어 쓴 사람이 없겠죠. 근데 히랍 예전 히랍 고대 그 문학 읽기 위해서 히랍어하고 라틴어, 이제 예전엔 다 이제 어떤 신학적 내용들은 다 라틴어 써야죠. 이런 거 가르치고, 이게 그렇던 고등학교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할 때 훈육으로,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잘못하면 그냥 때렸다는 거야. 매로 그냥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훈육시켰다. 교육이 아니라 훈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은 아무튼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름이 뭐냐면은 피바디 고등학교입니다. 피바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바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얼마나 좀 딱 이름을 들어도 좀 약간 교장 선생님답지 않습니까? 이 교육계에 오래 헌신하신 분. 이 피바디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정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에 입문할 필요성을 설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 정치가 잘못되었고 이 정치에 너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정치를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상당히 의식 있는 선생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정직성과 타협에 대한 그의 경고는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제기되었을 어떤 정략성과 융통성이라는 곤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규율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정략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정치를 하잖아요.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것도 여기 히랍어 가르치고 라틴어 가르치고, 보면은 훈육하고 완전히 그 스파르타 실정에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은 루즈벨트가 나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여기 졸업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번스 교수님은 하는 말씀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마도 그로톤 고등학교의 교육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이 나올 수 없지만 이 루즈벨트가 이런 것들을 다 승리하고 이겼고 극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웰스나 에치슨 라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넘어오게 된, 일본 위로 그냥 껐잖아요. 미국이 이제 관여할 부분들을, 한국은 거기 포함이 안 됐으니까. 아무튼 우리 민족과 많이 관련된 에치슨 아니면 웰스, 이런 정치가들도 그렇던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던 거예요. 이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거에 이겼거나 혹은 선거에서 이긴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이 고등학교에 그런 어떤 정치 리더십을 기를 그러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튼스쿨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두 개의 학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정치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발전도상국의 리더들은 옛 국가들의 경험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통치 업무를 담당할 식민지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설치된 구식민지 기관들에 그대로 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었고요. 한편 정치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계가 또 확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산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세우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믿을 만한 인재들을 기회 구조 속에서 충원하는 것이 이들 교육기관의 목적이었는데, 그 과정이 긴장 없이 존재했던 적은 없었으며, 전통적인 정치 리더들과 젊은 정치 리더들 사이에,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대학 졸업자들과 중요한 행정적 기술적 직위에 나아간 직업학교 출신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였고, 국가의 군대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위신과 통일을 위해 필요했지만 한편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채널을 제공해 주었는데, 유능한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립학교들과 국립대학들을 통하여서 조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국립학교를 세우고 그 국립학교를 통하여서 정치 지도자들로 보내든가 아니면 전문학교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내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중앙 통제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결국 나중에는 정치적 리더들로 흡수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보면은
1960년대 동안 두 대학 졸업생의 90%가 무려 정부의 고용에 조달되었다. 그러니까 다 정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의 흡수되다시피 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중앙정부로 몰렸고 이로 인해 어떤 국민의식이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학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중앙정부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통해서 전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는 외곽 시골 지역의 출신들의 정치적 행정적 재능은 고갈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으로만 몰리니까 시골 지역 출신들은 결국 그들의 어떤 정치적 행정적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필리핀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 임명직 공직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에 있어서도 어떤 성공의 전제 조건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야지 필리핀에서는 공직에 잘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로 가서는 러시아에서는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이고 과도하게 정치화된 교육체계가 대중을 교조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치 리더들을 충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한 굉장히 혁명과 어떤 러시아의 그런 이 구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했는데 그것이 대중을 교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그런 학교육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리더십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교육들이 함께 또 이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충원 채널을 기회구조 안에서 조직하고 통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로 의식적이고 또한 계산적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또 던지셨고요.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는 그 나라의 이념적인 통일성 정도, 그리고 중앙에서 정치적 사회적 과정들을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분명히 영국의 공립학교는 충원기관이 될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상황들이 거듭하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봐서는 보면은 영국이 그렇게 막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튼 스쿨과 같은 학교들이 통해서 이런 학교들이 전통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전통이 만들어지고 이런 전통을 갖춘 학교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리더가 되도록 이런 하나의 어떤 정치적 루트, 정치적 기회 구조를 이튼 스쿨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의 학교나 대학들 역시 새로운 리더들이 기존의 리더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적으로 순종적인 그런 도구가 이런 대학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단단하다고 해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은 완강하며 반항적일 수 있는데, 리더십 교육이 장기적인 결과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자멸적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중앙 통제식의 그런 어떤 과거의 정치구조 시스템 가운데서 이제 국립대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립대학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냐, 그냥 단순히 순종적이냐, 그런 건 아니었죠. 더욱더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자체의 목적 자체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단에 만들어졌던 그 대학의 원래 고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그냥 남아있다는 것이죠. 결국 장래의 리더들을 교육시키고 충원 채널을 통제하려는 철저한 노력을 살펴볼 때 형식적인 기회 구조가 야심 있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야심적인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야심가들이 이 정치적 기회 구조를 타고 결국은 이렇게 정치적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 교육 채널을 통과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무기력한 목표 아니면 거의 가치 없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이튼 스쿨 이런 것 통해서 가는 것이 가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독특한 어떤 효과들을 다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이런 라틴어 가지고 역사 언어 가르치고 신사 스포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미국에서도 뭐 히라버 가르치고 라틴어 가르치고 그다음에 훈육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정치 리더십으로 가게 된다면은 야심가들은 바로 이 과정을 자기 자식들에게
스스로에게 통과시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 이 교육 시스템이 이렇다 할지라도 루즈벨트처럼 이 가운데 이것을 승리하거나 극복하거나 자신만의 그런 언어로 만들어내서 그 가운데 정치적 리더로서 독특성을 가진 그런 정치적 리더로서 키워나가는, 키워지는 그런 효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권력의 어떤 기회구조 가운데 정치 기회구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어떤 그런 기구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평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정치적 리더십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나라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영국, 미국 다양하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출된 정치적 신진 리더들이 기존의 구 리더들과 부딪히는 과정들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리더들이 바로 이런 정치적 기회 구조를 타고 올라갔을 때는 기존에 있던 구 리더들, 구 정치 세력들과 함께 이거를 단순히 구 정치 세력에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고 자신의 독특한 그런 정치적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새로운 신진 그런 정치적 세력으로 나타났을 때 구 리더들과 서로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세대로 잘 연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이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영국의 경우에 이튼 스쿨에서 1차 대전 5년 동안 외무성 장관이 3분의 1을 채운 것이나, 그러니까는 이튼 스쿨에서 결국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가서 이 세계 1차 대전 때 외무성에 있는 그런 공직국 중에 2분의 3, 3분의 2가 이튼 스쿨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튼 스쿨이 졸업생들이 다 깔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 미국 그로턴 고등학교 피바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로턴 고등학교에서도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고 또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판적으로 이러한 교육 과정을 봤을 때 이게 그 대통령을 선출해 나가면 아니면 정치 리더십을 정말 형성해 나갈 만한 그런 학교는 아니다라고 보았지만, 하지만 이 학교들을 제시한 이유는 이 학교들이 정말 그러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리더들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전통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들은 오랜 민주적 정치 풍토를 가진 선진국가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리더로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정치 철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동양적인 관점에서 유교에 기반한 중국의 정치문을 위한 기회 구조를 함께 비교함을 통하여서 상위와 최상위의 계층으로 가는 길 가운데 공통적으로 정치적 기회 구조가 작용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적 기회 구조를 통하여서 공직으로 나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 어떤 기회 구조를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최상위층과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서 여기 편입되거나 이들을 함께 지내는 어떤 그들의 삶의 틀을 배우는 이러한 것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들을 통하여서 이 대학교를 통하여서 이 정치 교육 구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이 사회의 어떤 최상위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한 이렇게 이런 교육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결과가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좋기만 한 거냐?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이 있고 노블리스 오블리지처럼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임감, 명예, 아니면 어떤 용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가치들을 애들 마음껏 심어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걸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용기를 가진 모습이나 전쟁에 나가서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전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키워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전혀 맞지도 않는 신서 스포츠나 역사 언어나 라틴어나 히라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훈육을 했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만큼의 인격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그런 인격들이 전해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결국은 정치적 구조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그리고 정치적 리더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뭐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정계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도 배우는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배우는 즉 도덕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런 학교, 정치 리더십의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 현실 가운데 그러한 리더십이 제대로 키워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시스템을 갖춘 정치적 그러한 교육 환경을 갖춘 그러한 어떤 구조가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경우 정치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정치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르치는데 이 리더십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 어떤 소양과 어떤 이런 도덕적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건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제 맡겨두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기관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기관이 정치 기획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러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육받은 자들이 바로 정치적 기획구조 가운데 들어가는지, 또 그런 교육권이 보이는지, 딱 그렇게 보이진 않죠. 다양하게 그냥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이 정치 기획 구조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이튼 스쿨과 같이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신인들이 정치계로 입문하는 길이 비교적 개방적인지 폐쇄적인 수준인지. 근데 상당히 난 폐쇄적인 수준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과정은 많아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국에서 루즈벨트나 존 F 케네디가 갔듯이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 가지고 이렇게 정치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루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옆에서 이제 다른 루트로 그냥 이렇게 들어간 이런 루트는 상당히 별로 없다. 이런 루트는 없다. 라는 것이 좀 보여서 좀 약간 그래도 폐쇄적인 구조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정치적 리더십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좀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론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번스 교수님이 이게 이러한 병역적 리더십과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리더십의 이론을 만들어내셨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다양한 그런 리더십들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도리어 경영학에서 다양한 어떤 조직 인사관리 HR, 휴먼 리소스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팀장이나 아니면 부장이나 CEO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끌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리더십이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많이 발전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위한 양성. 이 하나의 기업을 좀 확장하자면은 이 하나의 어떤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그런 뭐 도시라던가 아니면 하나의 국가라던가 이렇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양성하는, 길러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기관, 그런 커리큘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트스쿨처럼 이 책임을 완수하고 또한 명예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발전되었는데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제 서당에 가면은 훈장 선생님이 막 때리면서 종아리 때리면서 이렇게 인간이 되라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학생 인권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훈육하는 식으로 가르칠 수는 지금 학교 커리큘럼상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각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대학 입시에 지금 바빠서 애가 빨리 수능시험 더 높은 점수를 맞도록 하는데 관심 있는 그 부모들이 애들의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약간 어떤 민관적인 단체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교육 경험을 통하여서 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리더십 학교들이 많이 운영되고 그런 강의들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영역에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리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 그러한 커리큘럼, 그리고 그러한 단체, 그러한 기구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제시해 보면서 오늘 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흥미진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좀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내용이 긴데 이런 부분들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계속 뒤에 또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과 리더십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들어주시고 또 이 하우스 리더십 학교가 그런 것들에 좀 잘 기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좀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휴가철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잘 준비하시고 또 항상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